자, 명나라가 이제 등장할 건데요. 일단은 명나라의 등장은 몽골 제국, 바로 원나라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이 나라가 무너질 때쯤에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몽골 제국이 무너질 때쯤 되니까요. 홍건적의 난이 발생을 해요. 그때 이 농민 반란군 홍건적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주원장이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의 난징에서 명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럼 점점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해 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몽골에 의해서 역사상 최초로 중국 대륙 전체가 먹혔으나 다시 한족 왕조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명나라는 완전히 끊겼던 한족 왕조의 흐름을 다시 이었다라는 데서도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최초로 중국 남부를 도읍으로 한 왕조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 왕조가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를 만들었던 주원장, 이 사람은 죽어서 태조 홍무제라는 시호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유교를 보급해요. 그 이유, 자신들이 봤을 때 이 그동안 몽골 제국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이제 한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여러 가지가 다 망가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풍속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한족 문화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하고요. 과거제 정비하고 특히 이 유교라는 거를 반포하거든요. 이 6가지 해야 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우더른을 공경해라. 이웃과 화목해라. 자손들을 잘 교육해라. 자신의 일에 충실해라. 잘못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했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으니 이 주원장은 이거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교를 반포한 이 주원장 홍무제는요, 그 다음에 어떤 체제 정비까지 하냐면요,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인 어린도책과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정비해서 이 땅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파악합니다. 바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어린도책입니다. 물고기 비닐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어린도책인데요. 이렇게 해서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호적대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되니까 이제 세금과 그 다음에 요역, 군대 가는 거가 아니라 저거죠. 요역은 이제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벌일 때 그때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이제 다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촌 자치조직으로 이 이갑제라는 거를 실시하는데요. 이갑제는 일단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다는 걸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총 110개 집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110호 중에 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이장호 그룹, 여기가 10개 집. 그 다음에 리더 역할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갑수호 그룹 10개 집씩 곱하기 10개 해서 총 110개 집이 있는데요. 이 이장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향촌에서 세금을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치안 유지를 함으로써 이 지방관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갑제라는 제도입니다. 즉 향촌자치를 실시를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다 못하는 것들을 보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주원장 같은 경우는요, 농민 출신 황제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농민 출신 황제 대표적으로 2명이 있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태조 홍무제 같은데요. 이 홍무제는 그래서 황제 독재를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총리나 장관과 같은 이 재상제도 이런 것들을 다 폐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황제한테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행정, 군사, 감찰기구도 다 분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직접 컨트롤해 가면서 국가의 여러 모든 정보나 권력 이런 거는 다 황제가 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제도는 황제가 유능할 때는 국가가 잘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황제가 어리거나 유능하지 않다면 국가 시스템 운영에 바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홍무제에게는요,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첫째, 태자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줘야겠지만 태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한테 황위를 물려주거든요. 이 손자가 바로 검문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황제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일 때 황제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카 검문제로부터 황위를 찬탈하는 이 정난해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고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영락제입니다. 왜 정변을 일으키느냐? 이 조카 검문제가 황제가 됐어요. 4년 전에. 1398년에 황제가 됐는데 이때부터 그 황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황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드실거리기 시작하고 황제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황제의 작은 아버지들 다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락제도 자기가 제거당할 위험에 처하니까 그래서 국가를 바로잡고 황제의 권력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켜서 수도 난징으로 쳐들어가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로 옮기는데요. 바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난징은 상하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략 한 요 정도 있다고 쳐볼게요. 난징은. 그러면 수도는 여기 북쪽에 베이징으로 옮긴 겁니다. 왜 여기로 갔느냐? 첫 번째는 여기가 영락제 자신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베이징 근처에 보면은 바로 북쪽에 장성이 지나가요. 만리장성이. 근데 여전히 몽골 애들은 장성을 넘어오네 만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여기 있으면 국가의 제일 강한 군대는 황제한테 있겠죠. 황제가 직접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겠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송나라 이후로 중국의 경제력의 중심지는 바로 창장 하류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중국의 돈이 다 몰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북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김으로써 이제 그쪽으로 물자들이 오가는 이 루트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표현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만든 게 바로 이 자금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락제는 이렇게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나서요, 내각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거든요. 황제 아래에 여러 부서들은 있습니다. 자, 이 부서들 말고 이 내각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오늘날 용어로 치면 일종의 의회 정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영락제 시대에는 이제 몽골도 공격하고요, 베트남 공격해서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외 팽창합니다. 그리고 바다로도 진출해요. 바로 이 정하의 항해가 대표적인데요. 정하는 총 7차례에 걸쳐서 배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동남아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 거친 다음에 아프리카 해안까지도 진출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국력이 강대하다라는 것도 과시하고요. 조공채봉 체제에 의한 그런 외교 관계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에 대한 지식이 확대가 되고 이때부터 동남아에서는 중국인 이주민들인 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화교 사회도 동남아 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하는 왜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느냐? 이것도 하나의 궁금증인데요. 가장 첫 번째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문제가, 그러니까 영락제의 조카죠. 쫓아냈고 그래서 영락제는 국가를 차지했지만 쫓아낸 조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세력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찾아내자. 이런 썰도 있고요. 두 번째, 정화는 이슬람교도였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카 성지 순례를 위해 간 것이다 라는 썰도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조공채뽕 체제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영락제 때에 최전성기를 달리고 난 명나라는요, 그 다음부터 여러 위기에 봉착합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영락제 이후로 어린 황제들이 등장하니 황관이 정치 개입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막 심해집니다. 황관이 정치에 나서가지고 막 내각하고 막 대립하고 내각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북로 남외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뭐냐면요, 북로, 여기 타타르브나 오이라트브, 얘네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몽골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썩어도 준치, 이런 용어가 있듯이 이 몽골 애들이 여전히 세력이 강성해요. 그래서 이들은 만리장성을 넘어서 베이징을 포위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 토목부라는 데서는 황제를 포로로 잡아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북쪽이 시끄럽고요. 남쪽에서는 이 일본의 해적 집단들이 해안가를 막 나타나서 약탈합니다. 이들을 왜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왜구가 나타나가지고 막 약탈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로 남외라는 용어를 씁니다. 특히 이 지역 닝보, 영파에서의 약탈 사건은 매우 큰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 군사비 지출도 증가했던 겁니다. 자,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 세금 걷어야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농민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이탈해요. 근데 이가채 체제, 이거는 사실 이 농민들이 거주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돌아가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은 명나라의 세금 납부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거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장거정은 명나라의 신종으로부터 등용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10년간 여러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를 해서 당시에 중국에 유럽이나 일본의 은들이 막 대량으로 막 유입되면서 사람들이 은이 막 쓰고 있던 것까지 다 파악이 되니까 이제 일조 편법이라 해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이 새로운 세법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고성법이라고 해서 관리가 황제의 허락을 받은 일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력 근무평가에 반영하기도 하죠. 그리고 북로 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몽골과 국경 지역에는 마시라고 하는 국경 시장을 열어서 몽골 애들이 필요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이 부족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사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첩계광이라는 사람이 절강병법이라는 거를 고안을 해놔요. 이 사람이 중국 남부의 절강성에서 활동을 합니다. 절강병법이라는 걸 통해서 왜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하지만 이거는 장거정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장거정이 우리 여기 이모였음이 장거정이거든요. 딱 봐도 이게 저 그림을 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렸긴 했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장거정이 죽은 이후에 다시 황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중에 끝판왕은요, 1600년대 등장하는 위충현이라는 황관이 가장 끝판왕입니다. 얘는 자기 반대되는 애들이 등장하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명나라가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전쟁이 나요. 그래서 인진왜란이 발생하니까요, 얘는
조선에 왜 전쟁 났지? 조선이 막 도와달라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 놈들이 자기네 치러 온다고 조선을 쳐들어온 거야? 이거 여차하면 우리 땅까지 조선 안전이 없어지고 우리 땅까지 전쟁터 되겠는데, 그래 전쟁터를 조선에서 끝내자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명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농민 봉기들 하나하나씩 다 진압해 나가요. 근데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조선이 식량은 될 수 있는데요, 나머지들을 현금으로 제공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수많은 재정은 명나라 재정으로 지출되고요, 농민봉기 진압하는 건 당연히 명나라 재정으로 지출되니까 국가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1580년대부터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는요, 이 여진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 금나라가 몽골에게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원래 자신의 근거지에서 기도 못 피고 살고 있던 민족입니다. 근데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1580년대부터는 누라치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얘네들이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에 쳐들어오면서 얘들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그 사이 얘네는 더 성장하니까 얘네를 막아내기 위한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은요, 애초에 살기 힘든 우리 백성들은요, 농민들은 에이씨 이거 세금 내다가 내 등골 빠져 뒤지느니, 그리고 쟤네들한테 발악하다 뒤지느니 어쨌든 그놈이 그놈이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농민군, 얘네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일어나는데 얘네 세력이 좀 커져요. 그래서 이들이 수도 베이징을 향해 쳐들어오고 베이징 성문을 얘네가 열어놓으니까 이제 황제는 이들에게 잡혀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로서 삶을 마감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나라의 마지막 숭정제라는 사람은 자결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 황제가 자결한 곳이 어디냐면은 자금성의 뒤에 북쪽에 있는 경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숭정제가 몸에 달아 자살한 나무가 남아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황제가 자결을 하고 그럼으로써 명나라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 이자성의 농민군이요, 굉장히 포악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들의 가족들을 막 죽이거나, 특히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막 강간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이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협조하지 않고요, 오히려 새로운 세력에게 협조하게 됩니다. 즉, 그 새로운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